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그의 작품에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50만 권이 주요 빅 서점과 온라인에서 팔려나갔으며 중소규모 서점까지 합한다면 이번 달 내에 100만 권이 팔려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연히 도서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구하기도 쉽지 않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선 한림원에서 제시한 소년이 온다부터 과연 어떠한 작품인지, 과연 내가 끝까지 읽을 만한 작품인지, 아니면 또 다른 노벨상 수상 라면 받침대가 될지 가장 쉽고 간편하게 줄거리를 요약해보겠다. 이후에 도서를 구매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선 소년이 온다는 옴니버스 형식의 작품이다. 총 6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주인공인 6캐릭터들의 이야기이다. 여느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나 소설이 많이 그러하듯 이 6개의 이야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광주라는 하나의 배경을 바탕으로 이에 연관되어 있는 6사람이 에피소드들이 물고 물리며 풀어져 나아간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동호와 정대의 에피소드다. 작품의 제목인 소년이 온다에 이 소년이 바로 동호인 것으로 보여진다. 동호와 정대는 광주의 평범한 중학생이다. 우연히 광주거리에서 동호와 정대는 데모대에 휩쓸리게 되고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르는 계엄군을 피해 동호와 정대는 정신없이 도망치게 된다. 그러던 중 정대는 계엄군의 총에 맞고 쓰러진다. 동호는 이를 목격하고 두려운 나머지 땅에 쓰러진 정대의 손을 놓고 도망치게 된다. 이후 동호는 정대를 찾기 위해 희생자들이 모여들며 아수라장이 돼가던 상구대에 가서 정대를 찾게 된다. 동호는 정대에 대한 부채감으로 마지막으로 광주도청에 끝까지 머무르게 되고 결국 본인 자신도 도청 진압 작전 중 희생되게 된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거리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은 정대의 시선이다. 정대가 눈을 뜨자 자신의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고 동호와 자신의 누나가 슬퍼하는 모습이 보인다. 정대는 홀령이 되어서 자신의 시신을 보고 있는 것이다. 며칠 뒤 계엄군이 돌아와 모아놓은 시신을 불태워버린다. 정대는 자신의 시신이 불타는 모습을 공중에서 보며 결국 자유로움을 얻고 그곳을 떠나 멀리 하늘로 날아가게 된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동호와 함께 상무대에서 정신없이 희생자들을 수습하던 역시 평범한 광주 시민인 은숙의 눈이다. 그녀는 이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평범한 출판사 직원으로 일하게 된다. 하지만 불온한 희곡의 출판과 관련된 일로 경찰에 조사를 받던 중 따귀를 7대나 얻어맞는 치욕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희곡은 출판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극을 보며 객석에서 동호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게 된다. 다음 에피소드 역시 상무대에서 동호와 함께 상황을 돕던 진수의 이야기다. 진수는 총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후 잡혀와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소위 이근한의 특허로 잘 알려진 모나미 볼펜 고문 등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할 정도의 모진 고문에 정신과 육체가 무너져버린다. 이후 시간이 흐르고 흘렀지만 그는 그 시간들의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고 이후 고문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자살하고야 만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역시 상무대에서 동호 진수 등과 인연을 맺었던 선주의 이야기이다. 그녀 역시 이후 연행돼 여성으로서 차마 말할 수도 없는 혹독하기 그지없는 고문을 당하게 된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5.18에 대한 책을 쓰는 작가의 요청으로 그날의 기억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기가 너무 두려워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만다. 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동호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녀는 아들 동호를 데리러 도청으로 찾아갔으나 결국 동호를 만나지 못한다. 이후 계엄군의 진압 후에 처참한 아들의 시신과 마주하게 되고 그녀는 바로 그날 도청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평생의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소년이 온다는 결국 희생자들의 시신과 가족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던 광주 상무대를 중심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동호, 정대, 진수, 은숙, 선주 동호 엄마 등 6명의 산자와 죽은 자의 고통과 한 그리움과 후회, 기억 등을 매우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 중 실제 일어났던 희생자들의 이야기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를 재가공 옴니버스 형식으로 상무대란 꼭지점을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잔인할 만큼 사실적인 이야기이다.
한림원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강 작가는 시로 등당해 소설로 넘어간 작가답게 상당히 아름다운 시적인 산문체가 글체의 특징이다. 반대로 시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고 책도 잘 읽지 않는 젊은 세대가 읽는다면 글이 대단히 꾸밈이 많고 먹고 이 문어체가 할 정도로 낯설은 어색함이 있을 확률이 크다. 당연히 형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용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테니 젊은 세대가 이 책을 지대로 읽을 확률은 좀 높지 않아 보인다. 자녀나 지인 등 젊은 세대에게 한강의 책을 선물할 때 영문판으로 선물해보면 좋을 것이다. 문장 하나하나 조금 까다롭더라도 단어도 찾아보고 시간이 걸려서 소화해내면 한강의 문체가 왜 훌륭한지, 왜 노벨상을 탈 정도로 작가로서의 탁월한 글쓰기 재능이 있는지, 한국어판보다 영문판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자면 영문판 표지가 더 멋있고 선물할 때도 더 뽀다구 나지 않는가. 아, 뭐 글이 이래 씨바. 문어체야? 하고 좀 읽다 던져버리는 거보다 영어 공부하는 셈치고 평론가들이 극찬하는 영어 번역본을 많은 시간을 들여 읽고 소중하게 감동받고 기억하고 대한민국 유일한 노벨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영문판 읽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글 최초의 노벨상 수상작을 영어로 읽으라니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한국인이들의 책 읽기 내공이 많이 저하돼 있으니 또한 괜찮은 아이디어라 생각된다. 우선 품절된 한글판 대신 영문판을 사서 읽어보던지 아니면 설물해보던지 하면 아마도 뜻밖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다.